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출신도 태어난 해조차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호련히 고려의 수도 개경에 나타나 왕의 귀에 속삭였고 그로부터 8년 동안 이 왕국의 운명을 자신의 손안에 쥐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800년이 지난 뒤 한 사학자는 그의 실패를 두고 조선 역사 천년 제일의 대사건이라 불렀습니다. 승자가 쓴 역사가 아닌 패자가 일으킨 사건이 천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역설적인 평가. 도대체 묘청은 누구였는가? 그는 진정으로 고려를 바꾸려 했는가? 아니면 단지 권력을 원했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1135년 1월의 차가운 평양성 안으로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고려라는 나라의 뿌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려는 처음부터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918년 왕건이 세운 이 왕조는 통일신라의 후계를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후삼국의 분열이 남긴 상처와 균열을 봉합한 채 세워진 연합체에 가까웠습니다. 왕건이 고려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호족들과 혼인 동맹을 맺고 그들의 세력을 포용하면서 천천히 왕조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왕건의 후궁이 29명이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방탕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지역 세력과 타협하고 연대했는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증거입니다. 고려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중앙 집권이 아닌 분권과 연합 위에, 혈통이 아닌 협상과 조율 위에. 왕건은 이 나라를 세우면서 유독 두 도시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뿌리를 둔 개경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구려의 옛 수도 평양, 곧 서경이었습니다. 왕건은 고려를 단순히 신라의 계승이 아닌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은 나라로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에게 평양은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구려가 중원과 맞서 싸우며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군림했던 시절의 상징이었습니다. 왕건은 훈요 10조에서 평양을 우리나라 짐에게 근본이라 불렀고 그 지역을 중시하여 100일 이상 머물도록 하라고 후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 당부는 고려 역사 내내 서경이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왕조의 정통성과 연결된 상징적 공간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개경이 현실의 권력이 집중된 도시라면 서경은 고려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이상과 정체성의 도시였습니다. 그 긴장, 즉 개경과 서경 사이의 긴장은 고려 건국 이래 왕조 내부에 잠재된 단층선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도시의 지리적 대립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것은 훨씬 깊은 이념적 분열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개경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은 유교적 질서와 중국 문명권 안에서의 안정적 공존을 추구했습니다. 반면 서경을 기반으로 한 세력은 고구려의 기상과 북방적 기질, 중원 문명과의 대등한 관계를 꿈꾸었습니다. 이 두 흐름은 고려의 역사 내내 공존하면서 긴장을 형성했고 이래서 2세기 초반 특정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 폭발의 도화선에 묘청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묘청이 태어난 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자라면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는지도 사료는 침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서경, 즉 지금의 평양 출신이었다는 것, 그리고 일찍이 승려가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고려에서 승려가 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세속을 떠난 은둔을 의미할 수 있지만 이래서 1세기 고려에서 불교는 왕실의 정신적 기둥이자 정치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승려는 왕의 스승이 될 수 있었고 국가의 중요한 의례를 주관했으며 때로는 외교사절로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불교 사찰은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니라 정보가 모이고 사람이 오가는 네트워크의 중심이었습니다. 묘청은 불교 교리만을 익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교의 비유에도 능통했고 특히 풍수지리와 음양의 술법에 깊이 통달했습니다. 풍수지리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는 종종 이것을 미신으로 치부하지만 이래서 1세기 고려에서 풍수지리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진지한 학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묘자리를 잡는 기술이 아니라 땅의 기운이 인간과 국가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총체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신라 말기의 승려 도선이 체계화한 이래 풍수지리설은 고려 왕조의 건국과 운영 원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왕건 자신도 도선의 풍수지리설을 신봉했고 수도 개경의 선택부터 주요 사찰의 위치 결정까지 풍수지리의 원리에 따랐습니다. 묘청이 배운 것은 단지 사이비 술법이 아니라 그 시대의 지식인들이 공유한 가장 심층적인 세계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풍수지리가 국가의 운명을 설명하는 언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또한 권력을 정당화하거나 비판하는 언어도 될 수 있었습니다. 저 땅의 기운이 닿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지리적 판단이 아니라 현재의 권력 구조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정치적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묘청이 나중에 개경의 지덕이 쇠하였다고 주장했을 때 그것은 종교적 예언인 동시에 정치적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맥락을 이해하려면 묘청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1126년으로 가야 합니다. 1126년 고려는 흔들렸습니다. 이자겸의 난. 이 사건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이자겸은 고려 최고의 문벌 귀족 가문인 인주 이씨의 수장으로 자신의 딸 둘을 17대 인종의 왕비로 들이면서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라는 희한한 이중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고려 왕실의 혈통 안에 이미 이자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는 그 혈통의 우위를 이용해 사실상 고려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인종은 왕이 대 왕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자겸의 손을 거쳐야 했고 조정의 고위직은 인주 이씨와 그 연관 세력들을 장악했습니다. 이자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권 자체를 넘보았습니다. 1126년 그는 척준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왕궁을 불태웠고 인종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습니다. 개경의 궁궐이 화염에 휩싸이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인종은 극도의 굴욕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 왕자를 지키기 위해 이자겸에게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자겸이 왕위를 찬탈하려는 야심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그의 협력자인 척준경의 이반을 불러왔고 결국 이자겸은 제거됩니다. 인종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을까? 왕궁은 재로 변했고 조정의 기강은 무너졌으며 인종이 이자겸 제거 이후 기댈 수 있는 확실한 세력 기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19세의 왕으로서 이자겸의 난이 남긴 폐허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 폐허 속에서 묘청이 등장했습니다. 정확히는 그보다 조금 전 1126년 이전부터 묘청은 이미 서경의 관료들 사이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음양비수를 통해 사람들을 현혹시켰고 백수안이라는 일관을 제자로 삼아 함께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사는 이 시기 묘청을 다소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허황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여러 사람을 현혹시켰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조선시대에 편찬된 고려사의 관점이 담긴 것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조선의 사가들은 유교적 관점에서 묘청을 이단과 사술의 인물로 재단했습니다. 실제로 묘청의 주장이 얼마나 진지하고 체계적인 지적 근거를 갖추고 있었는지는 그것이 당대 최고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합니다. 정지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지상은 단순한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려 최고의 시인 중 한 명으로 오늘날까지도 그의 시송이는 한국 한시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비개인 긴 둔치의 풀빛이 더욱 푸르른데 그대를 남포에서 떠나보내며 노래가락 슬프네. 대동강물은 언제나 닿을 것인가.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네. 이 아름다운 시를 쓴 사람이 묘청의 사상에 깊이 동조하고 그를 왕에게 청거하는 상소문의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정지상은 순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치성과 정치적 감각을 지닌 문신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묘청을 성인이라 부르며 왕에게 추천한 것을 단순히 속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은 묘청의 사상에서 진정으로 설득력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을까? 정지상만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조정의 중신 상당수가 묘청의 주장에 서명하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홍의서, 이중부, 문공인, 임경청 등 여러 대신들이 묘청을 성인으로 추켜 세우는 상소에 연서했습니다. 반면 평장사 김부식, 참지정사 임원우, 승선 이지저만이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당시의 정치 지형도를 봤을 때 묘청을 지지하는 쪽이 오히려 다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묘청의 주장이 단순히 한 무당 같은 승려의 황당한 선동이었다면 이 수준의 지지를 받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묘청의 말 속에는 그 시대 고려의 관료들과 지식인들이 공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를 이해하려면 당시 고려가 직면한 외부의 거대한 압력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래서 1세기 초반 동북아시아는 전례 없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1115년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진족은 불과 10년 만에 동아시아의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1125년 거란족의 나라 요나라가 금나라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요나라는 한때 고려를 3차례나 침공하며 고려를 굴복시키고 수십 년간 군사적 종주권을 행사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새로운 여진족 국가에 무너진 것입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127년 금나라는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중원의 강자 북송을 공격했고 송나라의 황제 2명을 포로로 잡아 북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정강의 변입니다. 수백 년의 문화적 전통을 자랑하던 중화 문명의 중심이 변방의 유목민족에게 짓밟힌 것입니다.
남은 송나라의 황실은 황하 이남으로 물러나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고려에 미친 심리적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려는 그동안 스스로를 중화 문명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채택하고 송나라와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세련된 귀족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허물어졌습니다. 고려가 모범으로 삼던 북송이 사라지고 과거 고려에 복속하며 조공을 바치던 여진족이 이제 동아시아의 패권을 쥔 것입니다. 금나라는 고려에게 신하의 예를 요구했습니다. 고려의 관료들은 1126년 이자겸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금나라와의 사대 관계를 수용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모릅니다. 금나라의 군사력은 그 시점에서 압도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굴욕을 삼키면서 고려의 관료들, 특히 자존심과 이념적 긍지를 가진 이들의 내면에는 어떤 분노가 쌓였을까? 과거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나라를 상대로 싸워 이겼습니다. 고구려의 후계를 자처하는 고려가 여진족 국가의 머리를 숙여야 하는 현실, 그 모순 앞에서 어떤 이들은 분노했고 어떤 이들은 무력감에 빠졌으며 어떤 이들은 새로운 출구를 찾았습니다. 묘청은 바로 그 출구를 자처했습니다. 그가 인종 앞에서 펼친 주장은 단순히 수도를 옮기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크고 총체적인 세계관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개경의 지덕이 다했으므로 서경으로 천도해야 한다. 둘째, 서경 임원역의 대화세 명당에 궁궐을 세우면 36개 나라가 고려의 조공을 바칠 것이다. 셋째, 고려왕은 스스로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해야 한다. 넷째, 금나라를 정벌해야 한다. 이 네 가지 주장은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고려는 금나라의 머리를 조아리는 나라가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독자적 위상을 가진 제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위해 지덕이 쇠한 개경을 버리고 왕기가 서린 서경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 이 비전의 성격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것은 진심이었는가? 아니면 그것은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는가? 이것이 바로 묘청을 둘러싼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예 또는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동기란 언제나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묘청은 동시에 진심이면서 전략적일 수 있었고 이상주의자이면서 권력 추구자일 수 있었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그의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1127년 정지상을 비롯한 서경 출신 관료들의 추천으로 묘청은 마침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인종은 이자겸의 난이 남긴 트라우마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왕궁은 불탔고 개경의 귀족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는 이익 집단이었으며 금나라의 압력은 외부에서 계속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묘청이 인종 앞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개경의 기운이 다했습니다. 서경으로 옮기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금나라가 머리를 숙일 것이고 왕의 위엄이 회복될 것입니다. 인종은 이 말에 끌렸습니다. 단지 속아서가 아니라 그 말이 제시하는 가능성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인종이 묘청에게 끌린 것에는 구조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자겸의 난 이후 인종의 가장 큰 과제는 왕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개경의 문벌 귀족들은 이 목표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자체가 왕권을 제약하는 구조의 일부였으니까요. 이자겸은 물러났지만 인주 이씨와 같은 거대 문벌 가문들의 권력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인종이 진정으로 왕권을 강화하려면 개경의 기득권 세력과 다른 지지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서경 세력이 바로 그 대안이었습니다. 묘청과 정지상으로 대표되는 서경파는 개경 문벌 귀족과는 다른 배경을 가진 세력이었고 인종의 왕권 강화에 협력할 의사를 보였습니다. 인종이 묘청을 왕사로 임명한 것은 순진한 믿음이 아니라 계산된 정치적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묘청을 통해 서경 세력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를 기반으로 개경 귀족들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1128년 묘청의 건의에 따라 서경 임원역의 새 궁궐 대화궁의 건설이 시작됩니다. 이 공사는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도의 전제이자 선언이었습니다. 묘청이 주장한 대화세의 명당에 왕의 궁궐을 세운다는 것은 그 땅의 기운을 통해 국가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의 물질적 구현이었습니다. 인종은 이 공사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엄동설 안에 공사를 독촉했고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고려사는 이때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농한기인 겨울에 이루어진 공역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술 역시 조선시대 사가들의 부정적 시각이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1129년 2월 대화궁이 완성되었습니다.
인종은 서경으로 행차하여 낙성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묘청과 정지상은 인종에게 칭제권원과 금나라 정벌을 청합니다. 황제를 칭하고 톡자 연호를 세우라는 요구. 이것은 고려가 금나라와의 사대 관계를 공식적으로 파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중신들이 강하게 반대했고 인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경파의 좌절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종은 여전히 서경에 자주 행차했고 묘청에 대한 총애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총애의 성격이 복잡했습니다. 인종은 묘청을 이용하려 했고 묘청도 인종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구로 삼으면서 동시에 서로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이 기묘한 관계가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묘청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혹은 만들려 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대동강에 신룡이 침을 토한다는 사건입니다. 정지상은 인종에게 대동강에 서기가 어리는 것이 보인다고 보고했고 그것이 신룡이 침을 뱉는 것이라며 천년에 한 번 있는 길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품은 반대 세력이 강물을 살펴보니 기름기가 느껴졌고 잠수부를 동원해 조사해보니 강바닥에 기름 항아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기처럼 보인 것은 누군가가 몰래 가라앉혀 놓은 기름이 물 위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묘청 일파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반대파들은 이제 보라, 그들이 왕을 속이고 있지 않느냐고 공세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묘청 일파가 처음부터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서경 천도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속임수를 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묘청을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정치 공작가로 보는 시각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이 사건이 묘청 본인이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일부 과열된 지지자들의 독단적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 순간에 인종을 설득하기 위해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무리수를 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사건은 묘청의 운동이 가진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명분은 높았지만 수단의 순수성이 의심받는 순간 운동 전체의 도덕적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화궁 완성 이후 묘청은 인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나라가 조궁을 바칠 것이고 수십 개 나라가 머리를 조아릴 것이라고. 하지만 대화궁이 완성되고 나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금나라는 계속 고압적이었고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보내올 기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화궁 근처에 벼락이 수십 차례 떨어졌고 인종의 서경 행차 도중 갑자기 폭풍우가 쏟아져 시종들과 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대파들은 이것이 서경 천도가 길하지 않다는 하늘의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묘청의 예언은 맞지 않았고 오히려 불길한 징조들이 연달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묘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궁 주변에 임원궁성을 추가로 건설하게 했고 그 안에 팔성당을 세워 8보살의 상을 안치했습니다. 불교도 교무 속 신앙이 뒤섞인 이 팔성당의 존재는 묘청의 사상이 단순히 어느 하나의 종교, 전통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 고유의 여러 신앙 전통을 통합하려는 시도였음을 보여줍니다. 신채호가 묘청을 낭불양가의 대표, 즉 화랑, 정신난각과 불교 불가를 결합한 전통의 상속자라고 명명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묘청이 추구한 것은 단순히 중국 유교 문명의 모방이 아닌 고려 고유의 정신적 전통 위에 세워진 자주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인종의 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그는 더 이상 묘청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김부식의 말을 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묘청의 권위가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서경 천도가 성사될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묘청이 인종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도 약해져 갔습니다. 이자겸의 난 이후 인종에게 묘청의 서경 세력이 필요했던 것은 개경, 귀족들을 견제하는 대항 세력으로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경 귀족들, 특히 김부식 같은 인물들이 인종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서경 세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묘청의 딜레마였습니다. 그의 권력은 인종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후원의 근거가 조금씩 소멸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딜레마에 직면한 묘청과 그의 세력은 1134년 말에 이르러 결단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제까지 인종을 서경으로 이끌어 서경 천도를 실현하려는 평화적 방법은 더 이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인종은 강관들의 반대를 핑계로 서경 행차를 거부했고 칭제권원 요청은 계속 묵살되었습니다. 서경 세력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이 상태로 현상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힘을 잃어갈 것인가
아니면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것인가? 묘청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들은 마지막 도박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1135년 1월 4일, 음력 인종 13년 1월 정일, 묘청과 분사시랑, 조강, 병부상서 유참, 사제감소경, 조창원 등이 서경에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서경에 파견되어 있던 중앙 관원들과 개경에서 서경에 와 있던 사람들을 모두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자비령 이북의 길을 차단하여 개경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청개, 군대의 이름을 청견충의군이라 선포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뜻의 연호, 하늘이 보낸 충의로운 군대라는 이름. 거기에는 자신들의 행동이 하늘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는 확신 혹은 그러한 확신을 연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을 교체하려는 역모가 아니었습니다. 묘청일파는 인종을 폐위하거나 새왕을 옹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직접 인종에게 알렸습니다. 왕에게 거사 소식을 통보한다는 것은 기묘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이 반란이 왕을 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경에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개경의 역적들을 제거하고 서경 천도를 실현하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왕이 이에 응답하여 서경으로 오면 대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왕과 군사적으로 맞서는 상황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결단은 과연 올바른 판단이었을까? 훗날 신채호조차 묘청의 거병을 무모한 행동이라 평가했습니다. 당시 서경 세력은 아직 인종의 신임을 완전히 잃지 않은 상태였고 오히려 직전까지 인종이 묘청에게 직책과 관복을 하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칭제권 언론자들 중에는 서경 천도 자체에는 반대하지만 칭제권원에는 동조하는 윤원이 같은 인물도 있었습니다. 더 기다리고 더 설득하고 더 연대를 넓혔다면 결과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것은 묘청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핵심적 질문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두려움입니다. 1134년 이후 조정 안에서 묘청 처벌 요구가 거세졌고 인종의 태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묘청 일파는 권력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수년간 반대파들이 묘청의 목을 벨 것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에게 불리해지는 상황을 인식한 묘청 일파가 마지막 도박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확신입니다. 묘청이 진정으로 서경의 대화세에서 뿜어져 나오는 땅의 기운이 고려를 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라 믿었다면 그 믿음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은 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기다리는 것은 더 많은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천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망설이는 것이 오히려 잘못이라는 논리. 이 확신에서 나온 행동이라면 그것은 계산이 아니라 신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은 그 둘의 혼합입니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확신과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작용했을 것입니다. 혁명이 언제나 그러하듯 묘청의 선택도 순수한 이상주의도 아니고 순수한 정치적 계산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개경에서 반란 소식을 들은 인종은 즉시 백관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김부식을 평서원수로 임명하여 반란 진압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김부식은 한 가지 일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그는 개경에 있던 서경 세력의 인물들을 먼저 제거했습니다. 백수한, 정지상, 김한 등이 처형되었습니다. 정지상은 서경에서의 반란 소식을 받지 못한 채 개경에 있었습니다. 그는 서경 세력의 일원이었지만 반란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김부식은 그를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이 대목에서 김부식이라는 인물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김부식은 고려 최고의 유학자이자 문신이었습니다. 그는 삼국사기를 편찬한 역사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체계적인 논리로 묘청의 주장을 반박했고 금나라와의 사대 관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국가의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묘청의 서경 천도로는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황당한 망상이었습니다. 금나라를 정벌한다는 주장은 당시 고려의 군사력으로는 불가능한 허언이었고 서경의 지덕이 개경보다 낫다는 주장은 미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이 미신이 국가를 망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지상을 사전에 죽인 것은 단순히 반란 세력을 제거한다는 논리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정지상은 서경 세력 중에서도 온건파에 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고려사의 서술을 보면 서경, 천도를 지지한 세력 안에서도
평화적 방법을 추구하는 관료파와 군사적 행동을 지지하는 재지파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정지상이 반란 소식을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그가 거병 계획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식이 그를 죽인 것은 철저한 숙청의 논리였습니다. 서경 세력의 정신적 지적 기반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의도. 그 과정에서 천재 시인이자 문신이었던 정지상의 목숨이 쓰러졌습니다. 정지상의 죽음은 이 사건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는 묘청을 지지했지만 반란에는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담했는지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서경 사람이었고 서경 세력의 이상에 공명했던 시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반란이 터지기도 전에 개경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인종은 처음에 김부식에게 반란의 우두머리만 죽이고 다른 이들은 죽이지 말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부식은 그 명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지상을 죽였습니다. 이 행동이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는지는 아직도 논란거리입니다. 반란 가능성이 있는 세력을 사전에 제거하는 냉철한 군사적 판단이었는가, 아니면 정치적 경쟁자를 기회를 틈타 제거한 것이었는가. 김부식이 이끄는 진압군은 서경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그는 먼저 경문을 여러 성에 보내 항복을 권유했고 많은 성들이 정부군에 호응했습니다. 서경 바깥의 여러 지역들이 개경 정부 편으로 넘어가면서 서경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반란이 일어난 지 17일 만에 묘청 자신이 서경 내부에서 조광의 손에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이 묘청의 최후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지 불과 17일 만에 자신이 신뢰했던 동료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조광은 묘청의 머리를 베어 개경으로 보내면서 항복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일종의 협상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개경 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자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조광은 이제 항복해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싸울 것을 결심했습니다. 묘청이 죽은 이후 반란은 사실상 조광의 반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서경 촌도와 칭제권원이라는 이념을 앞세운 정치적 운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저항이었습니다. 서경은 1년 이상을 버텼습니다. 진압군은 성을 포위했지만 반란군의 결사적인 항전으로 쉽게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강을 따라 1730칸의 성벽이 추가로 세워졌고 6개의 문이 설치되었습니다. 서경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사수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면서도 그들은 버텼습니다. 1136년 2월 진압군의 총공격으로 서경성이 함락되었고 조광을 비롯한 반란 지도자들이 자결했습니다. 반란은 끝났습니다. 묘청의 머리는 이미 1월에 잘렸습니다. 그의 시신은 성이 함락된 이후 다시 끌려나와 부관참시를 당했습니다. 승자들은 패자에게 이처럼 잔인하게 기록을 남깁니다. 묘청은 고려사에서 간신이자 요승으로 기록되었고 조선시대까지 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궁예와 함께 요사스러운 승려의 대명사. 그것이 공식 역사가 묘청에게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승자가 쓴 역사는 공정한가? 고려사는 조선시대에 편찬되었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고 불교와 도교를 배척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사가들이 불교 승려로서 풍수지리와 도교 비수를 결합한 독자적 세계관을 내세우며 유교적 4대 질서에 도전한 묘청을 어떻게 기록했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고려사의 기초가 된 것은 고려시대 자체의 기록들인데 그 기록들을 주로 작성한 것은 묘청을 진압한 김부식 세력, 즉 개경 문벌 귀족들이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살아남은 자들의 언어로 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채호의 비분이 향하는 지점입니다. 신채호는 1920년대에 조선사 연구초를 쓰면서 묘청의 서경 전역을 조선 역사 천년 제1의 대사건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반란 진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난가와 불가로 대표되는 고유 사상과 유가로 대표되는 사대주의 사상의 대결이었다. 독립당과 사대당의 싸움이었고 진취사상과 보수사상의 싸움이었다. 묘청은 전자의 대표,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다. 그리고 묘청이 패함으로써 고려는 그리고 이후의 조선은 사대주의와 유교적 숙박의 길로 들어섰다. 만일 묘청이 이겼다면 조선사는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신채호의 이 평가는 20세기 초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치식인이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정신을 역사에서 찾으면서 묘청에게서 잃어버린 전통의 상징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역사적 맥락에서 신채호의 평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묘청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제공하는가? 신채호 자신도 묘청의 거병을 무모한 행동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는 묘청이 제시한 가치는 높이 평가했지만 그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거병 당시 서경 세력은 아직 인종의 신임을 잃지 않은 상태였고 반대파가 다수를 점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더 기다리고 더 설득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청은 성급하게 군사를 일으켜 스스로 반란의 명분을 적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칭제권 언론에 동조했던 윤원이 같은 인물들도 결국 진압군 편에서 서경 공략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묘청의 무모한 행동이 잠재적 동조 세력을 반대편으로 몰아버린 것입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신채호의 평가에 대해 더욱 냉정한 비판적 검토를 제시합니다. 묘청과 서경 세력의 목표가 진정으로 고려의 자주성과 고구려적 기장의 회복이었는가, 아니면 그것은 권력 획득을 위한 이념적 포장이었는가. 서경 세력 내에서도 진심으로 이념적 목표를 추구한 인물들이 있었겠지만 동시에 개경, 귀족이 독점한 권력을 서경 세력이 차지하려는 매우 세속적인 동기도 분명히 작동했습니다. 고려사 저료의 기록에 따르면 정지상은 김한과 모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왕을 모시고 서도로 옮겨 앉아 상경을 삼는다면 마땅히 중흥공신이 될 것이니 다만 일신만이 부귀할 뿐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무궁한 복이 될 것이다. 이 발언은 솔직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 중에는 분명히 권력과 부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념적 목표의 진정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인가? 역사 속의 모든 정치운동이 순수한 이상주의로만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 이익과 이념적 목표는 언제나 뒤섞입니다. 조선 개국을 주도한 정도전이 이성계와의 권력 분점에서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해서 그의 유교적 개혁 이상이 가짜였다고 말할 수 없듯이 정지상의 저 발언이 서경 세력 전체의 동기를 요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발언은 서경 세력이 가진 여러 동기 중 하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묘청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사기 행위들입니다. 대동강에 기름 항아리를 숨겨 서기가 어린다고 속인 것, 대화궁이 완성되면 금나라가 조공을 바칠 것이라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이런 사실들은 묘청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결과를 조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이런 속임수를 쓰는가? 이것은 묘청에 대한 신채호식의 영웅화의 가장 불편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기와 신념이 반드시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목표가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때로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논리, 위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작은 속임수 정도는 용납될 수 있다는 논리. 이것은 인류 역사 속 수많은 혁명가들과 개혁가들이 빠진 함정이기도 합니다. 묘청이 그 함정에 빠진 것이라면 그는 권력 추구자이기 이전에 자신의 비전에 과도하게 사로잡힌 이상주의자였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묘청의 감정 키워드를 집착이라는 단어로 명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는 집착입니다. 서경 천도에 대한 집착, 고려를 황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집착, 자신이 보는 고려의 미래상에 대한 집착. 이 집착은 그의 젊은 시절, 즉 서경에서 승려로 성장하면서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서경에서 자란다는 것은 찬란했던 과거와 그것을 잃어버린 현재 사이의 간극을 매일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서경의 돌길을 걸으면서 대동강의 물소리를 들으면서 묘청은 고구려가 이룬 것들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 꿈이 그의 내면에서 집착으로 굳어졌을 때 그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집착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보십시오. 처음 인종 앞에 섰을 때 그 집착은 열정과 비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는 왕을 설득하고 지식인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대화궁이라는 물질적 상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기의 집착은 생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대화궁이 완성되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인종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집착은 초조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초조함은 결국 무모한 도박으로 이어졌습니다. 1135년 1월의 거병은 집착이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취하는 최후의 발버둥이었습니다. 결말에서 그 집착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묘청은 자신이 믿었던 동료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광이 묘청을 죽인 것은 반란의 실패를 직감하고 항복 협상의 카드로 쓰려 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묘청의 집착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사람들의 배신이기도 했습니다. 집착은 처음에 사람들을 끌어모으지만
결국 그 집착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질 때 사람들은 떠납니다. 묘청의 난이 진압된 이후 고려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결과는 신채호의 분석을 일부 뒷받침합니다. 서경 세력이 완전히 몰락하면서 개경의 문신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서경이 개경을 견제하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김부식은 반란 진압의 공로로 조정에서 절대적 위상을 갖게 되었고 그의 주도하에 유교적 보수주의가 정치 문화를 지배했습니다. 금나라와의 관계는 사대 관계로 고착되었습니다. 칭제권 언론은 다시는 공론화되지 않았습니다. 서경은 지방 도시로 격화되었고 왕조의 정신적 이중 수도라는 상징적 위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문신 귀족들의 권력 독점은 결국 새로운 모순을 낳았습니다. 문신들이 무신들을 무시하고 천대하는 구조가 심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침내 1170년 무신정변으로 폭발했습니다. 정중부 이해방, 이고 등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켜 문신들을 학살하고 권력을 장악한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묘청의 난이 진압된 후 문벌 귀족의 권력 독점이 심화된 것이 무신정변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라고 봅니다. 묘청이 씨를 뿌리지 않았지만 그를 진압한 이후의 권력 불균형이 결국 더 큰 폭발을 가져온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김부식은 반란 진압 이후 삼국사기를 편찬했습니다. 1145년에 완성된 이 책은 한국 최초의 정사로서 오늘날까지 고대사 연구의 기본 사료로 활용됩니다. 역사를 남긴 사람은 묘청이 아니라 김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부식은 자신의 역사서에서 고구려를 고려의 직접적 선조로 보는 시각보다 유교적 정통론에 입각한 서술을 택했습니다. 삼국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김부식은 신라의 삼국 통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국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묘청의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묘청은 고구려의 기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고 김부식은 신라의 방식, 즉 중화 문명과의 조화로운 공존이 고려가 걸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역사관 충돌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이 나라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의견의 불일치였습니다. 그 불일치에서 누가 옳았는가? 현실적 관점에서 보면 김부식의 판단이 당시 상황에서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금나라의 군사력은 압도적이었고 고려가 그것을 정벌한다는 것은 당시의 국력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풍수지리설을 기반으로 한 서경 천도의 논거는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묘청의 예언들은 맞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점에서 김부식의 현실주의가 묘청의 이상주의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주의의 가치는 현실적 실현 가능성만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묘청이 추구한 것이 비록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고려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진 것이었다면 그 질문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 옆에서 어떻게 자존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중화 문명권의 주변부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문명의 중심을 주장할 것인가? 이 질문은 묘청이 죽고 8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한국이 씨름하는 문제입니다. 묘청이 남긴 것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경천도는 실현되지 않았고 칭제권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금나라 정벌은 꿈으로 끝났습니다. 대위국은 1년을 버티지 못했고 묘청 자신은 반란 17일 만에 동료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2번 훼손되었고 그의 이름은 수백 년 동안 요승의 대명사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패배가 반드시 틀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종종 틀린 사람이 이기고 옳은 사람이 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역사에서 옳고 그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묘청은 옳기도 했고 틀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목표에는 진실이 있었고 그의 방법에는 오류가 있었으며 그의 동기에는 진심과 야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혁명가이기도 했고 반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담지 않는 어떤 평가도 그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신채호가 이 사건을 천년제일의 대사건이라 부른 것은 묘청의 성공을 기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패배가 얼마나 결정적인 패배였는지를 그리고 그 패배가 이후 1000년 동안 한국의 역사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는지를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상주의적인 자주 세력이 현실주의적인 4대 세력에게 패배한 것, 그리고 그 패배 이후 사대주의가 이 나라의 지배적 정신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 신채호는 그것을 통탄했습니다. 식민지 상황에서 나라를 잃은 치식인으로서 언제 이 나라가 자주와 사대의 갈림길에 서 있었는지를 역사에서 찾으면서 그는 1135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신채호 자신도 인정했듯이 묘청의 행동은 무모했습니다.
그의 패배가 단순히 구조와 역사의 필연이었는지 아니면 그 자신의 선택이 부른 것이었는지를 따질 때 두 가지 모두 사실입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 금나라의 압도적 군사력, 개경, 귀족들의 탄탄한 기반, 이런 구조적 요인들이 묘청의 꿈을 실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기행위와 성급한 거병이라는 그 자신의 선택도 패배를 앞당겼습니다. 묘청은 구조의 희생자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실수의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대의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1세기 고려에서 풍수지리를 기반으로 국가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비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대의 언어로 정치를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언어가 반대파에게 요술이나 미신으로 공격받을 빌미를 주었습니다. 더 합리적이고 세속적인 논거로 서경, 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면 어땠을까? 풍수지리 대신 군사 전략, 지정학적 이점, 북방 민족들과의 관계 등을 주된 근거로 삼았다면? 하지만 그것은 그 시대의 묘청이 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언어와 세계관으로 싸웠습니다. 그 세계관의 한계가 그의 한계였습니다. 묘청의 서경 천도로는 현대적 관점에서 평가해도 일부 지정학적 논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개경은 한반도 서쪽의 남부에 위치하여 북방의 군사적 위협에 취약했습니다. 반면 서경, 즉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였고 북방으로의 진출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북한의 수도가 평양이라는 사실, 그리고 고구려 이래 평양이 한반도 북부의 중심 도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은 묘청의 서경 선택의 순수한 풍수, 미신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훗날 조선을 건국하는 세력도 처음에는 수도로 평양을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개경은 고려의 도시였고 새 왕조에는 새 수도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한양 서울이 선택되었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평양은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서경의 지정학적 가치, 고구려 정신의 상징성, 개경, 귀족들의 권력 집중에 대한 비판, 금나라에 대한 자주적 관계 요구, 이 모든 것들은 묘청이 주장한 것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 어느 것도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풍수지리라는 틀 안에 담고 대화궁에서 서기가 뿜어져 나와 금나라가 절로 항복할 것이라는 허황한 예언과 결합시키는 순간 설득력은 신뢰성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묘청의 실패는 고대의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질문들은 놀랍도록 현재적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어느 지점까지 허용되는가? 강대국 옆에 자리한 작은 나라가 자존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변화를 원한다면 점진적 설득을 택해야 하는가? 아니면 때로는 결단의 도박이 필요한가?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이 권력을 원한다는 사실이 그들의 이상을 무효화하는가? 묘청은 이 질문들에 자신의 삶으로 답했습니다. 완전하지도 성공적이지도 않은 답이었지만 그 답은 아직도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그는 패배했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신채호가 천년 제일의 대사건이라 불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던진 질문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의 그늘 아래에서 자존을 지킨다는 것, 이상을 현실로 만들려는 집착이 어떻게 사람을 빚고 결국 무너뜨리는지 역사의 기록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묘청이라는 이름과 함께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질문, 우리가 이 긴 이야기 내내 붙잡고 씨름해온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묘청은 혁명가였는가, 반역자였는가? 그는 진심이었는가, 전략적이었는가? 그 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둘 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게 뒤엉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내 스스로도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구려의 옛 땅에서 태어나 그 땅의 기운을 몸으로 느끼며 자란 승려는 진심으로 이 나라가 달라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왕 앞으로 이끌었고 수많은 지식인들을 설득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진실을 구부릴 수 있었습니다. 기름 항아리를 강바닥에 숨기고 이루어지지 않을 예언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준비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진심과 속임수, 이상주의와 권력욕, 용기와 무모함이 한 사람 안에서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묘청을 단순한 악당이나 단순한 영웅으로 만들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는 너무 인간적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꿈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던 인간. 역사는 그에게 패배를 선고했지만 그 패배 속에서도 그가 품었던 질문만은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그 질문을 돌려드립니다. 그 질문은 900년 전의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강대국의 압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현명한가, 아니면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옳은가? 이상을 위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음인가, 아니면 그것이야말로 역사를 움직이는 힘인가? 그리고 당신이라면 1135년 1월에 그 결단 앞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묘청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아직 살아있습니다.